평소에 우리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너무 관심 많으신 시장님이 일정을 조금 앞당겨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잠시 우리 시장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이제 시장님 걷고 사양하시지만 또 오늘 모이신 분들 또 지금 유튜브를 이제 막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시장님 잠시 모셔서 우리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측도 없이 이렇게 와서 마이크를 잡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꼭 이 좋은 행사에 한번 시간만 있으면 계속 끝까지 듣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함께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마음은 가졌습니다만 원체 아시다시피 양산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도 조금 많이 생기고 이래서 부족한 시장이지만 할 일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끝까지 시간을 못함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우리 발달장애인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기다리던 것이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이 세미나에서 나오는 내용들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리고 할 때는 그래도 학교라는 곳이 있고 또 각 협의체나 이런 데서 함께 해줄 수 있었는데 내가 없고 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홀로 서기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제일 걱정거리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혹 모든 분들이 시장이 관심을 가져준다 이런 말씀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것을 지금부터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닌 누가 이 자리에 있더라도 이 부분만큼 꼭 신경 쓰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우리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마음 놓고 수영을 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 또 직장인이라는 곳을 가지고 적은 보수지만은 내 지휘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은 양산시가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던 우리 발달장애인 전용 복지관도 지금 하나하나 차질 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의 목소리가 다수는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가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성급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생각을 조금씩 귀 기울이면서 시간 조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차곡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누군가 이 자리에 오시더라도 이 일만큼은 꼭 마무리하고 성사시켜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걱정했던 이 과정을 양산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단초를 분명 만들어 놓는 과정까지는 저는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태인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고 또 내가 부모로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과정이 아마 이 속에 다 들어있으리라고 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것은 우리 공무원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의 우리 담당자들 또 복지관 관장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나실 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수고해서 고맙습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아마 일을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힘드시지만 행복은 내 곁에 있다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강태인입니다. 양산에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부산은 좀
번 비슷한 그 세미나를 위해서 한번 갔었는데 이 울산을 지나고 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울산 옆에 양산이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양산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 전화할 때까지는 잘 모르다가 저는 그 고향이 저쪽 그 전북 쪽인데 한 번도 여기를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첫 방문이 또 여러분과 또 귀한 일로 또 이런 세미나로 만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나눠 주십사. 저희가 뭐 잘했다기보다는 오면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또 해오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복지관이 서울시와 함께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그 지원주택, 장애인 독립주거 관련된 사업들을 좀 안내해드리고 여러분의 좀 질문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제 제목을 제가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사례 이렇게 정했습니다. 목차는 좀 많긴 하는데요. 사업 추진 배경부터 저희 복지관이 했던 사업들 그리고 그 복지관이 했던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와 했던 그 시범사업 그리고 서울시가 이제 이 시범사업을 기초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본 지원주택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실제 장애인들이 독립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배경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는 충현복지관이 1995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 청년 초기에 와서 지금은 40대, 50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부모님이 사후에 시설에는 들어갈 수 없고 독립은 하게 하는데 복지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 혼자 살고 있는 사례다. 형 누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작은 누나가 주 1회 정도 성수 씨와 같이 장을 보고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주거지원 매니저가 주 1회 방문하여 성수 씨에게 위급 상황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며 반찬업체와 연계하여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제공하고 있다. 개입 초반에는 성수 씨 귀에 염증이 있었고 피부가 매우 건조했기 때문에 주거지원 매니저는 성수 씨와 복지관 근처 병원에 동행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 사례가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덴탈 통해서 이제 시골에서 나이 드신 노모와 함께 서울로 이사 와서 저희 그 복지관 근처에 두 칸짜리 지하방에 사셨어요. 갑자기 어머니께서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 장례식을 가서 직원들이 참여를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모였는데 그때서야 어떻게 이 동생을 할 건가 고민하시는 거예요. 시설을 다시 입소를 시켜야 할지 아니면 형제 중에 누가 맡아야 할지 이런 것을 장례식장에서 의논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좀 낯선 경험이었지만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이분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이분들이 단독으로 혼자 사신다고 하면 그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지원 서비스가 있어야겠다. 저희는 경험적으로 어떤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있던 의미보다는 경험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서비스하는 발달장애인 현장에서 계속 자립생활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더불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탈시설 논의가 아주 많이 생기고 또 관련해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이런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생기면서 이 패러다임이 거주 모델에서 이제 지역사회 생활 모델로 바뀌는 이런 지경에 서울시가 2022년까지 800명의
지금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는 거주절의 장애인분들을 탈선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정책적 흐름 속에서 이 탈지원을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뭐 서울시는 자립생활 주택이라는 걸 형태로 이런 지역의 사업들을 해왔지만 이제 부모님들께서 2016년에 아주 서울시장을 또 상대로 서울시를 상대로 한번 이제 굉장히 큰 운동을 일으키셨거든요. 머리를 깎고 투쟁을 하시면서 많은 이제 요구들을 하셨는데 42일간 투쟁을 하면서 이분들이 6가지를 서울시에 요구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 모델을 개발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이 시범사업을 운영해달라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마침 그것을 저희가 2015년 하반기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아산복지단이라는 곳에서 펀딩을 받아서 이 사업을 좀 런칭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게 잘 연결이 됐던 상황이 됐죠. 부모님들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죠. 이 자녀가 뭐 사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시설이를 해야 할지, 아니면 독립생활을 해야 할지.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는 복지체계에서는 자립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희는 이제 일부러 독립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 자립은 상대적이죠. 필요한 서비스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이 상대적 자립이라고 보고 그것이 잘 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스스로 자자 자립보다는 진짜 자립이 되려고 하면 시공간적인 독립이 필요하겠다. 분리가 필요한 것이 진짜 자립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립이라는 말보다 좀 더 우리 사업에 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혼자 살아간다 라는 의미에서 이 독립이라는 말을 좀 일부러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실은 발달 장애인분들께서 주거 형태가 3가지로 유형할 수 있겠죠. 자가로 사시는 경우, 또 시설에 주거하는 경우, 또 이제 자가로 살더라도 가족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혼자 사는 것, 이걸 이제 독립이라고 저희가 본다고 하면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선 보면 장애인 전체 중에 이 발달 장애인들에 관련해서 누구와 같이 사는가를 볼 때 2017년 통계에 따르면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85% 가까이 되죠. 근데 이게 전체 장애인 우리 전체 장애인 돌봄 유형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주 이례적인 거죠. 여기 보면 전체 장애인은 21%밖에 안 되는데 발달 장애인만큼 이렇게 독특하게 많은 상황이죠. 주택 소유 형태를 보면 대부분 부모님의 집에 발달 장애인들이 저희는 독립에 산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발달 장애인이 세대주가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부모님이 세대주가 돼서 딸려 있는 형태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뭐 대부분 아니면 일부 도움 포함해서 82%의 돌봄이 지원이 필요한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었어요. 향후에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86.4%가 일반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지향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하고 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수치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설문에 참여한 것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부모님들의 요구조사거든요.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나와 함께 평생 나와 함께 살다가 내가 사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욕구란 말이죠. 이게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자신 당사자의 욕구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한번 최근에 확인한 자료로 봐서는 부산시에서 발달장애인 200분 대상으로 부모님 대상으로 2020년에 자료 조사해본 거 보니까 실제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은 오히려 독립을 여기 35.1%가 본인은 혼자 살고 싶다는 게 부모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리구역으로 봤을 때요. 어머님들이 속으시면 안 돼요. 자녀들이 나와 같이 살고 싶을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고민하면서 2015년 하반기에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법인에서 유휴주택, 한 40년 가까이 된 유휴주택을 얻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해보려고 독립 인큐베이팅, 일종의 체험홈이죠. 그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주택을 좀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펀드레이징을 했더니 아산 복지단에서 1년에 한 1억 정도, 한 3억 정도 금액을 주셔가지고 1차년, 2차년, 3차년, 2016년부터 3년 동안 이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했었던 건 뭐냐면 일단 독립 인큐베이팅, 저희들도 이 사업이 낯선 사업이어서 아마도 주거 독립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 그렇고 당사자들 그렇고 체험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독립 인큐베이팅 홈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개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굉장히 낡은 빌라인데 리모델링을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한 2채 정도, 나중에 이제 법인이 한 채를 더 주셔서 3채를 그룹홈은 보통 아시는 것처럼 2인 1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1인 1식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시간의 활용은 본인 개인의 선택에 따라 밥 먹는 시간도 다르게 부모님이 생각하면 자녀들이 독립하면 혼자가 아니고 내가 아는 몇몇이 같이 모여서 아는 분들이 같이 저녁도 먹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성이 혼자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익숙한 것이 그룹홈이거든요. 근데 그룹홈을 운영을 해보니 2인 1실에 또 이게 거주 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야 해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안 하고 싶은 것도 원하는 건데 안 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이것이 사실은 현재 그룹홈에 밟고 있는 하나의 고민이죠.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 그래서 그 공간을 보면 식사 시간, 냉장고, 밥 먹는 시간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배치를 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독립을 해서 한 6개월 짧게는 또 1년 정도 체험을 했더니 약 38% 정도가 독립을 저희 복지관 주변에 실행을 했습니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18년 들어와서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부모님들이 자 이건 체험홈인데 영구적으로 살 곳을 마련해야지 않을까? 이 고민을 하시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뭐 장애인 지원주택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좀 모여서 우리 자녀들이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자.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 사회지원주택 건립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협동조합을 한번 구성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4명도 모집됐다가 7명도 모집됐다가 그래서 이제 달긴 총회까지 다 해서 한 80이 넘으신 그 부모님께서 이사장을 맡으셨는데 갑자기 그분이 편찮으셔가지고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사회지원주택 설립은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꿈꿀 겁니다. 내가 아는 몇몇 사람이 모여서 공동주택해서 해보겠다?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투자해야 할, 그때 이제 저희 복지관 주변에 보니까 빌라가 한 25억이래요. 이제 80평짜리가. 그거 지금 사놨으면 한 40억 됐을 텐데. 그때 왜 못 샀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고민은 이 자녀들 이름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수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탁 형태로 아니면 협동조합을 생각했던 건 협동조합 명의로 해놓으면 자녀 이름으로 등록이 안 되니까 아마 수급을 가능할 거야. 이거 하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실제 부모님들 중에는 그 몇 억씩 내는 부담이 쉽지 않더라고요. 서울시이다 보니까 그때 2억 5천 정도 저희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좀 실패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진행을 하다가 2017년에 그 진행 중에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을 그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모집을 했고요. 했는데 저희 기관만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업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복지관들이 못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쨌든
시작하게 돼서 하는데 저희는 복지관이다 보니까 서울시는 탈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지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했고 저희는 재가에서 탈가족, 혼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생각이 좀 달랐지만 그래도 지원주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이 양쪽을 풀어보자. 탈시설도 있지만 혼자 살게 되는 지역에 남겨진 탈가정하는 그러한 발달장애인의 문제도 같이 이 사업 안에 포함시켜보자는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인력 구성을 했고 그 사업을 2년 정도 시범사업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2020년 작년부터는 이 사업이 서울시의 분사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는 이제 이거를 계속 꾸준히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개략적 설명과 함께 제가 하나씩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생각했던 이 사업에서 이 주거 지원이라고 하는 정의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주거 지원 서비스가 왜 필요하냐고 할 때 다른 여러 주거 취약계층들은 집만 주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발달 장애인 특성상 이 주거와 하우징과 함께 이 서포트 그것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우징 서포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주거 취약계층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지원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리지만 저희 복지관 내에서 대체적으로 생각했던 정의는 뭐냐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소유하거나 임대한 그러한 방법으로 스스로 자기 주택에 대한 권리 무슨 얘기입니까? 계약서를 누구 이름으로 쓰냐면 발달장애인 이름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을 저희는 주거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주거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 기반은 보통은 지원 생활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안에는 개인별 특성,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통 소위 이전에 표현하던 형태로 발달장애인 중에도 경증이다, 중증이다, 도전행동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표현하는데 그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개인별 특성이 있으면 그 필요한 서비스 양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제공자가 그 필요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 준다. 저희는 이제 그런 원칙을 생각했고요. 이거는 단지 집 문제만 아니라 낮 활동과 직업 활동을 포함해서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일시적이지 않고 평생 영구적으로 지원한다. 이것을 기본적인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생활 모델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지원 생활 모델을 얘기할 때 지원이냐 훈련이냐인데 저희는 훈련보다는 지원에 포커스를 뒀습니다. 많은 경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를 훈련시켜야지. 그러면 알아서 다 하겠지. 이렇게 해서 계속 훈련에 포커스를 두는데 훈련이 비록 안 됐더라도 선배치 후 지원. 그래서 우선 만약에 자녀가 훈련을 안고 바로 독립을 하더라도 그분이 많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으나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한다는 것을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상대적으로 중증인 부모님들이 찾아오셔서 왜 수면복지관은 경증의 발달장애인만 지원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오십시오. 저희가 365일 24시간 다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그렇게까지 얘기를 드리고 원칙을 거기에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주거 서비스에서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지원 서비스일 겁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주택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복지관이 어떤 주택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염두에 뒀던 것은 주택은 어쨌든 공공이나 또 개별적으로 만약에 얻을 수 있거나 임대할 수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주택이 아니라 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일 텐데 복지관은 무엇을 중점을 둬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지원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원 서비스가 어떤 게 있으면 좋겠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시행착오 끝에 정리해 본 거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겠다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주거 자체 영역, 주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이분들이 주거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일상생활을 해야 하니까 자기 관리부터 신방 관리부터 뭐 단순하게 요리하는 것부터 어떨 때는 신병 관리가 안 돼 목욕을 언제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 건강관리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이분들이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까 부모가 떨어졌으면 부모님께서 하셨던 이 낙탈동,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주도적으로 부모님들이 걱정하도록 책임져줘야겠다. 그래서 낙탈동을 연계하거나 뭐 쇼핑을 하거나 문화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 활동하는 것도 이 사업에 들어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옹호 영역, 혼자 있다 보니까 또 혼자 피해를 받거나 법률적으로 보호를 하는 경우 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 4가지 영역을 망라한 모든 것들을 저희는 이제 주거 서비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폭넓고 전반적인 영역을 다 담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서비스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고민을 했어요. 지금은 이 비슷한 것을 하는 것을 발달장애인 그 활동 지원 있잖아요. 그 활동 지원인들이 어느 정도 그 4가지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저희는 이 구조를 이중체계로 했습니다. 일단 주거 매니저라는 분들과 주거 코치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분들을 주거 코치, 활동 지원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 위에 주거 매니저라고 해서 이 전반적인 사업을 또 이분의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사례 관리를 할 분들을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활동 지원인은 좋지만 우리가 고민이 돼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1대1의 상황이 있을 때 부모님들의 고민이 그 활동 지원에게 서비스를 받을 때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고민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니저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중체계를 통해서 관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중구조로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주거 매니저가 이 주거 코치를 각각 이렇게 맡으면서 지역별로 아니면 대상자별로 할당을 해서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거 매니저 사회복지사들인데 그분들로 다 이 사업을 하기에는 비용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이분이 활보 시간이 있으면 활보 시간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중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할 때 이제 서비스를 줄 때는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주거 매니저가 이분하고 상담을 해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살피고요. 그런 관련된 기본 정보가 파악이 되면 두 번째로 이분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지 독립 역량이 어느 정도까지 이 역량을 체크해서 파악하는 것은 당신이 역량이 없으니 이 서비스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지금 다시 리뉴얼 중에 있는데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분이 집에서 나와서 아니면 시설에서 나와서 주거를 얻는 것부터 주거 이사부터 모든 것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가 실행되면 이 서비스 실행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주거 전환 단계. 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탈시설을 해서 바로 지역사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거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자기 혼자 사는 주거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있었죠. 주거지 마련부터 변경까지 한 3개월 정도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분이 갑자기 떨어져서 양산에 살다가 어디 울산을 갔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낯설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지지체계나 사회 구성, 그 다음에 낙활동할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하고 처음에는 주민등록 등록하는 것부터 저희가 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3개월 이후에는 만약에 필요하면은 이제 뭐 주택 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계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도 하지만 결국은 이분이 그 주거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이 서비스들을 계속 지원을 하고 아까 그 4가지 영역에 따라서 물론 어떤 분이 그 4가지 영역이 다 필요한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 4가지를 염두에 두고 지원
그리고 이제 계속 서비스 평가해서 종결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타 지역으로 아니면 다시 시설로 입소하거나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는 종결을 하더라도 그러지 않고 계속 사는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플로우 차트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서비스 양에 따라 그 지원 양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장애인들의 그 개별적, 당사자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지원 양을 좀 이렇게 정했어요. 완전 지원, 정말 많이 다 지원을 해야 하는 거고, 또 모델에서 보여주고 따라하도록 하는 지원, 그다음에 경험에 따라서는 언어로만 지원이 가능한 경우, 또 아니면 뭐 지원 없이도 일정한 사례 관리만 필요한 경우로 나눠서 이제 요형화했습니다. 저 마이크를 좀 대주세요. 저희가 이제 이 완전한 지형을 보면 지금 이분이 지금 입소해서 지원했는데 처음에 세탁기 다루는 거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일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내재 누르는 거, 버튼 누르는 거 이런 것을 하나씩 여러분 이 세탁기 하나만 쓸 수 있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그런 생활의 일상생활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동작 요거 누르면 돼요.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분들의 루틴이 형성돼서 정말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이제 새로운 걸 배울 때 직접 하지 않고 보여주기만 해도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은 요리를 하실 수는 없어요. 요리를 못하는데 대신 부모님이 만들어진 반조리 제품을 여기 또 국물만 많아요. 소분을 해서 해주니까 냉장고에 넣고 잠깐 담으면 여기 한번 하는 걸 보여주고 따라하더라고요. 그건 저쪽에 많으니까 요 콩나물 똑같이 나누어 담으시면 이분은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콩나물 좀 하다 보니까 담을게요. 계란 후라이를 6개월 지나면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요 회원님 집게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가게도 교육을 못했는데 복지가 되어서 집에 가면 파리바게트에서 식빵 사고요, 계란 사서 이제 만들어 드세요. 부모님들이 이게 독립을 했을 때 우리 아이는 일식 3찬에 4찬에 거창하게 톱나게 또 이렇게 돌려 앉아서 서로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뭐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자녀가 한 끼, 우리 없을 때 저도요, 우리 와이프 없으면 라면으로 때우거든요. 그냥 칼로리 잘 채워서요, 내 끼니 유지할 수 있으면 돼요. 달걀로 프라이로 360일 먹어도 문제 안 돼요. 물론 관리가 필요하겠죠. 근데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자녀의 독립은 내가 집에서 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녀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떠나보내야지 자꾸 내가 집에서 하는 만큼 못해서 못한다 데리고 있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 잘 독립해서 살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이제 집에 있는데 그 주거 코치와 매니저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분이 특성이 집에 들어오면 전열기구를 다 빼놔요. 모든 전열기구에 교육이 잘 되셔가지고 전기를 아끼느라고 다 빼낸다. 그래서 이걸 이 특성을 아니까 이분이 들어왔을 쯤 돼가지고 요즘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때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집안에서 돌아올 쯤 되면 그래서 이분이 여기 전열기 다시 키세요. 이걸 이제 지시를 해도 관리가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유형을 해보니 이제 이거는 뭐 나눠서 보니 충분히 굉장히 좀 많은 뭐 개별적 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가능하더라. 근데 부모님들이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런 생활의 세상이 아니라 물론 이제 도전적 행동일 때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죠. 저희는 그 서비스도 필요하면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그런 분은 아직은 못 맡기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얼마든지 지원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전 행동이 너무 심각한 분들이 케이스를 다뤄본 건 없었어요. 아마 이제 부모님들이 아직 그런 마음의 런칭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할 때는 당사자 장애 정도나 욕구에 따라 생활 패턴을 형성하는 걸로 하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고정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하고요. 가능하면 당사자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선을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일상생활이 지원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은 경우가 생기면 정기적인 가정 방문이나 전화로도 지원이 되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기를요. 어머님이세요? 처음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저희가 한때 대상 먼저 반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또 저를 많이 빌어주시더라고요. 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마지못해서 왔는데. 영훈 씨는 질문에 단답형이나 간단한 문장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영훈 씨에게는 부모와 누님 두 분이 있어 집안일은 낯설다. 세탁기, 전자레인지, 밥솥 등 가전제품을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담당 직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든 걸 하나씩 다 가르쳐야 하는데 이분이 그룹홈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적응을 못하시고 나오신 케이스인데, 저희가 이제 이분의 의뢰를 받아서 계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 평가 단계까지 거쳐서 지금은 독립하셨고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지금 처음에는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시다가 이제는 완전하게 혼자 살고 계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거 매니저와 코치가 어떻게 지원했는지 내용 이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료 드렸으니까 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하더라. 이제 서울시가 이 지원주택 사업을 하게 된 경과를 보면 자립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걸 2009년에 설립을 했거든요.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마 양산시가 어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 보면 이 모델이 처음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립생활주택이. 그래서 설치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지원주택 사업은 2016년에 시작했는데, 이 자립생활주택은 서울시에서는 가형과 나형이 있는데, 가형이라는 거는 모든 장애인이 포함된 거예요. 발달장애인만 아니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이 따로 필요하다고 해서 다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는 2년, 만약에 탈시설을 하신 분이 2년 살다가 또 연장해서 2년, 과거에는 7년까지 살았는데 최근에는 4년까지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주 기간이 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자립생활주택을 4년 정도, 과거에는 7년 정도 하게 되면 자기의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이분이 공공임대를 얻게 되면 그걸로 들어가게 되는 형태로 하게 됐고, 여기는 1인 1실로 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저희와 비슷하게 주거 코디네이터와 또 보조 인력이 같이 붙어서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만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는 탈시설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대량의 집단적인 시설 단위의 탈시설을 했을 때 이분들 자립생활주택 가지고는 어려운 건 2년으로 기간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 제공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주택만 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서비스가 붙어야겠다. 그래서 장애인 지원주택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지원주택이라는 것 안에는 서울시가 장애인만 넣은 건 아니에요. 노숙인 지원주택, 그 다음에 노인 지원주택을 같이 만들 때 장애인 하면 모든 장애인이 포커스이긴 하지만 서울시의 내심 고민은 장애인 지원주택은 일반 어떤 다른 장애보다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중점을 둔다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장애분들은 주택만 주어도 충분히 당신이 활보 요청에 살 수 있는데 발달 장애인은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주택은 단순하게 주택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붙여준다. 이게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 기간에 저희와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는 이 사업을 본사업으로 하고 있고, 2021년 올 하반기에는 전국 최초로 탈시설 조례를 만들겠다.
지금 우리 국회의 탈시설 지원법 계류 중에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하게 이 시단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시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시설 단위로 탈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나왔을 때 어디로 가요? 또 다른 뭐 서울시가 이제 관장하고 있는 시설이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설들이 저기 철원에도 가 있고 여주에도 가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이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이렇게 탈시설을 했을 때 이분들을 지역사회에서 보호하는 체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향후에 8년간 864명 연내 조례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거 지원주택 주거 서비스를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범사업 내용은 저희가 운영했던 것과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제안을 우리 사업의 내용을 받고 했으니까 그 사업을 비슷하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거 서비스 지원 시범 사업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재작년 말까지 했는데요. 이 서비스 안에 두 가지를 였었어요. 하나는 체험이라고 해서 6개월에서 1년까지 주거 독립을 원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훈련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양천구라는 곳에 한 10채 정도 단독 공동 빌라를 얻어가지고요. 서울시가 SH공사로부터 주어서 이거를 저희가 체험형 형태로 운영을 했고요. 여기 보면 각방에 1인이 실내 쓰고 부엌도 있으면 이렇게 냉장고 다 따로따로 있고요. 여기 보면 밥솥이 따로죠. 따로 이렇게 하도록 구분되어 있어요. 식탁도 좁지만 밥을 시간을 같이 안 먹습니다. 알아서 먹습니다. 물론 같이 먹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냥 분리해서 하는 연습을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구조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체험도 하지만 저희가 이 서비스에서는 항상 복지관은 제가에 혼자 사는 분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 체험도 하지만 진짜 지금 독립해서 사는 분들, 제가에 사는 분들이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자식보다 하루 늦게 세상을 뜨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소리 좀. 장애 특성상 성인이 돼도 적절한 도움이 없으면 혼자 사는 게 쉽지 않고 결국 부모가 부양 책임을 지는 게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성인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첫 발을 뗐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발달장애인 김문영 씨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가 마련한 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만 제공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일부터 공과금 처리까지 혼자 살려면 알아둬야 할 것들도 주거 매니저에게서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려고 하면요, 복지관에 무슨 실 만들어가지고 여기 뭐 주방 만들고 낮에 와서 요리해보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시공간으로 분리하셔야 돼요. 진짜 양산시가 이걸 하시려고 하면 단독 주택을 마련하든지 공동주택을 마련하셔서 진짜 시공간으로 분리하는 그런 것을 체험이라고 말하지, 그걸 주거사업이라고 해야지. 낮에 와가지고 복지관 한쪽에서 뭐 요리해보고 이거 절대, 그건 훈련일 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마 이제 우리 공공이나 민간에서 이 사업을 마련하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실제 재가에서 독립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건 저희가 두 개의 권역에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주에 필요하면은 1회부터 5회까지 계속 방문을 해서 하게. 근데 이거는 활동 지원하고 별도입니다. 활동 지원은 그분에게 할당된 거는 알아서 받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조정을 한 거는 활동 지원이 들어가는 시간하고 주거 코치가 들어가는 시간이 겹치면 안 되니까 서로 시간대를 달리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원한 유형을 보면 단독으로 사시는 분이 대부분 75%까지였고, 저희가 3분을 한 번에 서비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 3분이 의기투합을 하셔가지고 7천만 원씩 얻어서 전세 2억 1천에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각각 하나씩 쓰는데 여기 활동 지원이 저녁에 와서 주거 코치가 잠을 안 돼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거부치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서비스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원 정도를 보니까 우리가 완전한 독립형,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경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서 지원량이 그렇게 적지 않은 분들, 그리고 가장 지원이 많이 필요한 안전 지원, 이렇게 네 단계를 나누고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서비스량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서비스가 필요한지도 좀 저희가 제시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가끔 있더군요. 이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정해진 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코치가 가보면 거기 계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3인이 그 공동호에서 하는 경우였는데 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뭐 빌라라는 게 뻔하잖아요. 방 3개 있으면 거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은 저희가 주거코치를 투입해 보니까 주거코치 분이 잠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주무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됐냐면 2년에 한 2년 동안 8억 9천이었으니까 연간 한 3억 5천 정도 들었거든요. 양산시에서 관심이 있다면 저는 한 4억 내의 예산일 것 같아요. 이 사업에 투입된 인력을 보면 11명이었습니다. 슈퍼바이저 팀장 하나 하고 주거 매니저라고 사회복지사 4명하고 주거부치 7명 했거든요. 체험형과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계신 제가분들을 서비스하는 걸 했는데, 얼마든지 저는 이 예산 정도는 확보해서 양산시가 의욕이 있으면 주거만 마련될 수 있다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이게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예산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누가 운영할 거냐, 독립된 시설로 할 거냐,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 복지관에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왜? 이번 주거생활지원센터, 지원센터는 아직 법정시설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이 가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복지관에 하나의 팀단위 사업으로 주고 그걸 아예 그냥 기타 보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래야 복지관의 인력이나 이런 걸 간접 지원할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해보니 여기 해서 통해서 저희가 이 체험형 지원주택에서 24분을 서비스했는데 10분이 독립하셨고, 또 어떤 경우는 6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재가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가용 지원주택, 집에 사는 홀로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38분을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이 지원주택 사업을 할 때 머리에 두신 거는 탈시설이었다는 거예요. 탈시설 분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나오셨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미 혼자 사시는 분들을 주 목적으로 했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원주택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한 꾸러미를 담으려고 하니까 이름을 고민하다가 재가에 혼자 사시는 분들, 시설에서 나오더라도 지원주택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탈시설에서 자기 집을 얻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주택은 주지 않지만 서비스를 준다라고 해서 비공급형 이렇게 해놨고요. 주택과 함께 서비스를 준다 해서 그걸 공급형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가나 공공임대로 만약에 들어가는 경우 체험 그 기간을 한 1년 정도 보장하고요. 이거는 저희 복지관만, 중연복지관만 운영하고 있고요. 공급형은 지금까지는 SH공사가 유유주택을 공급해 줬고요. 여기는 20년, 장기 20년을 삽니다. 20년 이후에도 연장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단독형, 그러니까 혼자 집 하나를 방 2개짜리도 혼자 쓰시는 분도 있고요. 쉐어라고 해서 한 집에 2분이. 한 집에 2분 했을 때의 고민은 뭐냐면, 서울 SH공사의 고민은 세대주가 한 집에 각각 있어야 돼요. 계약을 방 단위로 계약을 했어요. 뭔 얘기 알겠죠? 집 단위가 아니라. 서울시도 이게 처음이에요. SH공사. 이런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 기관에서 포함해서 5개 기관이 이거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비공급형, 그러니까 이미 재가에 독립해 있는데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가 작년부터 제가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하는데 연간 2021년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인건비가 이 정도고 운영비 한 6천만 원 정도. 여기 직원은 15명이 배치되는데 이 두 개, 서울시를 두 개의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험형 지원주택을 여전히 같이 운영을 하면서 체험하고 싶은 분들을 1년까지 체험하도록 해서 하고요. 근데 여기 들어갔을 때는 월세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비용 받지 않고요. 자기의 생활비는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필요한 공과금은.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걸 한 10채 정도가 필요한 건 이분들을 관리하려고 하면 그 장애인분들이 당사자가 사시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직원이 상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데 10채 중에 하나는 직원 사무실 겸 숙직실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SH공사가 처음에 이것도 난감해하더라고요. 야, 사무실로 쓰는데 어떻게 임대가 돼? 왜? 이거 대부분 개인 임대로 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가 그걸 고민을 풀고 저희가 임대 공간, 저희가 보조금을 받으면 1급비를 임대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고, 이건 이제 집에서 있는 분들을 위해 서비스하는데 이 서비스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우리 활동 지원을 받으면 자기 부담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서비스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세상을 슬프게 했던 방배동 모자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이 엄마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고 노숙을 하다가 구조되면서 알려진 일이었죠. 사건 발생 후 5개월 아들 최용준 씨는 장애인 등록을 하고, 이건 아시죠?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죠. 서초구라고 가장 부유한 동네라고 알려진 그곳에서 발달장애 한 분이 길거리에서 전철역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시다가 발견된 케이스인데, 거기 앞에 엄마가 5월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써놓고 구걸을 하시다가 지나가는 이제 사회복지사 한 분에게 발견이 돼서 실제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지 7개월 되셔서 그 사체와 함께 7개월을 산 거예요. 그런 사례의 분들.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관장님께 들었더니 그 비슷한 사례가 여기도 있었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저희 아까 말씀드린 체험형 지원주택에 4월 10일자로 입소를 하셨어요. 발달장애인의 자립교육을 위한 단기 체험홈. 1년 거주하며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와, 여러분들 앉아봐. 네, 앉아볼게요. 야, 이거 어때? 예, 푸시푸시네요. 좋아? 예, 푸시푸시라고 좋아요. 누워봐. 누워봐요? 이번 주, 지난주 일요일 KBS1 그 시사 계획이라는 곳에서 한 50분 분량 이런 사례가 소개됐죠. 저기 체험하는 곳이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곳이. 그래서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공급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임대 보증금이 들어올 때 한 30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한 채를 단독으로 쓰시면 월세가 좀 높아집니다. 쉐어형으로 쓰면 좀 낮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걸 운영하는 운영기관은 저희 복지관처럼 2개의 복지관이 지역복지관이 있고요. 하나는 거주시설에서 이걸 운영하는 운영자도 있고, 또 탈시설을 하는 시설을 운영했던, 그래서 시설을 폐쇄하고 이제 지역사회로 나오게 된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운영기관이 평균 28분의 입주민들을, 그렇죠, 입소인이라고 하지 않고 입주민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보통 주택 호수는 26호, 그러니까 공유형을 쉐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입주민 대 종사자 비율은 저희가 이제 주거 코치를 포함해서 해보니까 2.9대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주민 한 3분당 1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서울시가 순수하게 활동 지원 서비스와 별개로 지금 지원해주는 예산을 보시면 됩니다. 주택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가 그렇고요.
깨끗하네요. 근데 입주를 할 때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공공임대 형태이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공고를 내서 근데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탈세율 이슈가 많으니까 처음에 우선적으로 탈세하신 분들을 집단적 탈세하시는 분들을 입주인으로 많이 했고요. 다만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기준을 보는데 월 평균 소득 평균 이하인 분들, 그러니까 자산 소득이 충족한 경우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 문제가 있잖아요. 부양 의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분리해서 부양 의무 보지 않고 분리해서 입주하는 걸로 했고, 지금 서울시는 기본 방식은 내부적으로는 9대1 정도, 그러니까 탈선하신 분들을 한 9라고 보면 그 지역에서 이제 재가해서 가족 하시는 분들, 혼자 살게 되는 분들은 한 1 정도 이렇게 해서 주택을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이 공급형은 아까 체험형과 별도로, 비공급형과 별도로 노원이라는 지역과 강동이라는 지역에 입주자가 11분, 15명, 26분을 모시고 있고요. 단독인 경우, 그 다음에 쉐어로 해서 4가구는 방을 한 칸씩 해서 한 집을 2분 있으시는 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보니까 1인당 저희가 서울시로 받는 예산이 아까 6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으로 보니까 1인당 한 2,600, 2,7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비용이. 비교해보시면 그룹홈, 저희가 6개의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룹홈을 운영하는데 그 비용이 6개의 그룹홈 하니까 1년에 한 8,800원. 여기도 저희가 비상에 26분을 모시는데 여기 한 1,800원. 비용이 약간 높죠? 근데 서비스 양은 여기는 365일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보통 저녁 시간. 주 5일이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서비스 양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합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시설의 모든 평균은 낼 수 없고, 그냥 제가 임의적으로 어떤 서울에 있는 모 시설을 딱 찍어서 그냥, 한번 보니까, 2021년 예산이, 추경 예산이 한 48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여기 입주인들이 129명이더라고요. 대형 시설인데. 그렇게 해보니까 1년 1인당 입소인분들, 거기 거주시설이니까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1인당 3,800이고 월 315만 원이 들어가요. 이 지원주택이 예산, 그룹홈 예산, 거주시설 예산을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한 시설이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략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의 고민할 부분이 거주시설이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냐, 체험주택이 돈이 많이 이런 문제를 할 때 고민해야 할 거는 여기에는 활동 지원이 주어지는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주시설에는 활동 지원 못 받지만 이분들은 활동 지원 받거든요.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겸직하면 센터장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이렇게 구성돼서 2개의 지원주택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보니까 자립 유형을 보면 거주시설에서 오신 분들, 아까 말씀하시는 서울시에 있는 거주시설이 폐쇄되면서 집단적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거주시설이 많고요. 자립생활주택이라고 아까 서울시가 운영하는 2년, 4년밖에 못 있다는 데 있죠. 거기도 탈설로 보고 서울시가 입주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재가에서 계신 분이 좀, 이것도 저희가 억지로 막 우겼죠. 왜 재가의 분들은 이 좋은 주택 안 줍니까? 해가지고 들어갔죠. 장애 유형을 보면 탈설하신 분들 중에는 뇌병변이나 복합장애를 가지신 분이, 지적장애 포함해서 복합장애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고로 보면 무연고가 탈설이다 보니까 아직은 많고요. 연령대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대, 50대, 40대 있는데 여기에 보면 30대가 의외로 탈설하신 분들 중에 이른 나이에 들어가서 20년 있어도 30대밖에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게 만약 거주시설과 달리 지역사회에 나왔다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얻을 이익은 무엇인가? 지역사회의 많은 자원과 연계하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이분이 입주민으로 등록을 해서 거기 사시는 그 지역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집중적으로 한 6개월 정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요, 발달평생교육센터, 자립생활센터 이런 기관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해서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주민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활동도 하시고 이분 중에는 직업활동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권리중심형 직업활동 직업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예술 활동을 하거나 그런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이분들이 독립을 해서 그냥 여전히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세금을 내는 주체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우려적인 문제, 한 번도 20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종합진단을 못 받은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을 해서 저희 연계해서 이제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활동 지원 양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활동 지원을 받는 서비스 66세가 넘어서 오신 분 중에는 활동 지원이 주어지지 않은 분도 있었어요. 65세 이전에 이걸 받아야 하는데 넘어가니까 활동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서 이분은 뭐를 했냐면 요양 등급을 받아서 요양 지원을担当하는 형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많은 분은 780시간이 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 완전한 체중증이어서 그분이 상태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거, 그다음에 탈출하시는 분을 위해서 서울시는 120시간을 따로 시가 주는 추가가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지자체가 한 30시간 정도를 또 지역구가 주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 어떤 분은 780시간, 가장 적은 분은 60시간 이런 정도였고요. 평균을 내보면 이 활동 지원은 한 520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 코치, 저희가 이 활동 지원과 상관없이 이 보조금으로 운영하면서 지원주택에서는 최대 주거 코치가 132시간을 지원해야 하는 분, 최소는 15시간, 평균 37시간 정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활동 보조를 거의 100%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이제 이 주거 코치가 지원해야 하는 그래서 활동 보조 가지고는 365일이 케어가 안 되는 시간대에 이 지원을 하는 걸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 총량을 보면 어떤 지원 받으신 분 중에는 전체가 795시간, 적게는 162시간, 그래서 평균 500시간이 넘는 시간들을 지원을 해야 이분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더라. 근데 고민은 활동보조 하시는 분들은 1대1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쉐어해서 같이 사는 집에 가면 활보분들이 2분 계셔요. 이분 따로 이분 따로. 이게 고민이더라고요. 한 분이 2분을 볼 수 없나? 근데 주거코치는 볼 수 있어요. 저희는. 그게 유용하다고요. 한꺼번에. 그거는 좀 향후에 이제 활동 지원도 저희는 이 서비스가 만약에 활동 지원 안으로 들어간다면 일대 다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나. 특히 발달장애 영역에서는 그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경제적 효율성 늘 고민하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뭐가 나은가, 시설보호가 나은가, 지역보호가 나은가 이 고민하실 겁니다. 인권적으로 당연히 지역보호가 낫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 전반적 합의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예산으로 브로폼이 이 정도고 장애인 지원주택이 2,600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근데 여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지원 포함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례를 제가 한번 극단적인 사례지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뭐냐면 가장 많이 받는 서비스 시간을 한번 보여요. 보면 이분은 수입은 생계급여, 이제 기초수급자니까 생계급여가 나오고요. 장애연금이 38만원,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31만원에서 총 공적 이전 소득이 이분에게 받는 게 123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저희 지연주택에 살면서 들어가는 것이 생활비로 약 3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임대비가 47만원. 이게 이제 혼자 얻어 사니까 그 임대비가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물론 여기 서울시는
보증금이 300이 기본인데 이걸 높이면 월세를 좀 낮춰주는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들어가는 돈, 공과금 포함하니까 97만 원 좀 남죠. 근데 이분 개인적으로는 공적 이전 소득만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데 하려면 지금 지원주택 서비스가 붙은 거는 여기 돈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의 서비스 이력을 보면 다양하지만 특히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한 710시간을 쓰는데 지금 단가로 보면 이게 한 990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으로 거주시설이 비용이 덜 든다, 뭐 지역사회 나왔을 때 비용이 더 든다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한 번쯤은 이 전체 총량의 비용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나오는 것이 전체로 봤을 때 이득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뭐 이득이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죠. 근데 물론 이게 활동 지원이라는 분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또 기여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무조건 이게 돈이 들어간다라는 논리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가장 적게 이제 이분인데 이분은 복합장애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야외 활동도 처음 이제 그 시설에서는 할 수 없는 몇십 년 만에 처음 이렇게 활동을 해보시는 거죠. 가장 이분은 저희가 지원주택이 아닌 자기가 혼자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사시는 비공급형, 소위 주택을 주지 않고 받는 서비스만 기여한 거예요. 이분도 수급자여서 생계급여, 장애연금 해서 포함해서 얻는 소득은 97만 원. 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공적이전 소득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쪽 지출을 보면 생활비, 용돈, 나탈돈 이렇게 비용 포함하면 여기에 영구임대 아파트니까 상대적으로 싸요. 그래서 비용이 안 넘을 수 있구만. 발달장애인이 독립해 살아도 기존 서비스의 공적 이동 소득만 가지고도 사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가족들이 같이 딸려 사는 경우, 이름은 영구임대 아파트는 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주어졌는데 가족들이 같이 사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인데 그거를 지향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 생활비는 또 다르겠죠. 이분인데 저희 복지가 자유하고 있습니다. 혼자 등록하셔서.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발달장애인들이 독립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관련된 아주 여러 가지 뭐 악유들이 있겠지만 한 4가지 정도로 발달장애인 독립 관련된 독립주거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심리적 이슈입니다. 뭐냐면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당사자도 물론 혼자 무연고인거는 혼자 결정하겠지만 독립주거를 한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제가 상황에서 이 자녀를 떼어놓고 살아야 한다고 할 때 갖고 있는 그 불안도, 심적인 고민, 이것들이 사실은 그 독립주거를 선택하는 기제로 작용도 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지연되거나 방해되는 요소도 작동하더라. 저희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일종의 그게 부모 신화라고 저는 그냥 표현을 해보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내가 아니면 돌봐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의 고민이신 것 같아요. 누가 나처럼 우리 자녀를 그런 독특한 특성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자녀를 돌볼 것인가? 부모님들은 이 함정에서 정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그거는 부모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 환경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이 고민 속에 일종의 파렌트 미스, 정말 해결되지 않는 신화 안에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만큼 내 자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다. 복지관의 선생님도 학교에 있는 특수학교 선생님도 누구도 내 자녀만큼 나를 알 사람이 있을까? 왜? 저녁에 낮에 평생을 돌봐왔으니까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여러분들 집에서 생활하시는 자녀의 모습과 복지관에서 생활하는 자녀의 모습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요. 태도가 달라요. 부모님 대할 때 태도가 다르고요. 친구들 대할 때 태도가 다르고요. 그
그것이 자녀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게 가능하다는 것이 부모님이 못 보시는 것들을 복지관 선생님들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충분히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가능한데 여전히 우리 아이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더 완벽하게 돌봐야 한다. 아무래도 내가 자녀를 이걸 일종의 상실이라 제가 이제 뭐 이력하면서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연구했던 게 뭐냐면 남자인데 저희 그 박사 논문 연구 주제가 모성이었어요. 모성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모성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이제 해외 입양 생모분들의 자녀 상실의 모성 경험을 연구를 했는데 전혀 다른지만 발달장애인 부모님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또 자녀를 어렸을 때 잃어버리거나 자녀를 먼저 병으로 잃거나 떠나보낸 분들이 갖고 있는 동일한 상실이 상실력. 자녀에 기대했던, 자녀를 케어하다가 하다가 자녀가 없어져 버리거나 자녀가 기대한 만큼의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습으로 내 앞에 출현하지 않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갖고 있는 상실감이 있어요. 상실감. 그런데 그 상실감을 채우려고 하면 내부적으로 내가 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 그런 심리적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 형식은 부모 노릇을 정말 충실하게 해요. 내가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자녀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까지 마지막까지 돌보는 것이 내 부모 역할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도 그렇지 서유럽에 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한 4년 전에 오스트리아 갔더니 18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독립하죠. 왜 내가 같이 살아요? 그 말씀 하시죠. 발달장애 부모님. 이거는 사회가 구성해 놓은 어떻게 부모 역할이지 그것이 무슨 내추럴하고 당연히 내 새끼는 내가 책임져. 이거는 자연적으로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구성해 놓은 일종의 부모 신화일 수 있다. 그게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내가 끝까지 이 아이의 지팡이가 되어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이상 이용하다 보니까 40세 이상이 넘어가는 발달장애인 저희가 70여 분이 있어요. 복지관 안에 70대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부모님 연령이 70대, 80대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40, 50대가 되는 자녀가. 이때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을 돌봐요. 누구님, 저희는 이제 님을 붙여요. 누구님 이렇게 씨라고도 안 합니다. 누구님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내가 설거지 했어요. 이제는 부모님 대신 설거지 다 하고 집안 살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들, 비장애 자녀들은 다 떠나보내고 그 자녀와 살면서 의존하고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사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생 자녀의 지팡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내 지팡이가 되는 삶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작년에 부산시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발달장애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주 돌봄자인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자녀 관련돼서 이 자립생활 관련된 훈련을 시켜본 적이 있느냐? 14%밖에. 그런데 이제 그 당사자한테 물었어요. 자립생활 관련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51%밖에. 이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체험이 왜 필요하냐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가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체험이 6개월, 1년 지나면서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을 점점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 독립주거 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체험 형태로 물론 제가 지원 모델을 말씀했을 때 바로 배치돼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필요하나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적 고민 또 발달장애인 당사자도 새로운 경험이 없으니까 두려워해요. 처음에.
그래서 모셔서 한 6개월, 1년 정도 훈련을 해보면 이것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서울 공동모금에서 모집을 해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주말 주거학교 같은 걸 했어요. 2박 3일 정도 금요일날 입소를 해가지고 일요일까지 2박 3일 같이 있으면서 이 비슷한 주말, 그러니까 진짜 시공간으로 분리돼서 해보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집에서 발견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낙동할 만한 그 아동들을 보니까, 청소년들을 보니까 못 봤던 것을 생활 환경을 같이 살면서 보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교육이 깊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가보니까 15이 되면 청소년 주거학교를 해서 반드시 18세 독립하기 전에 학교에서 한 달 정도씩 3주 정도씩 교육을 한다고. 저는 이 문제는 복지뿐 아니라 교육도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 세팅 안에 이런 주거학교 형태로 12년 교육과정 하면서 비장애인과 똑같은 교과과정 하지 말고요. 이런 진짜 독립해서 할 수 있는 진짜 삶 중심의 교육이 좀 돼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런 분리된 경험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망설여 어떻게 하죠? 하시는데 나중에 이게 한 1년 해보니까요, 맡겨놓고 이제 주말에 놀러 가시고요. 그러더라고요. 어린 나이부터 아동기부터 이 주거 경험, 분리된 체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시공간적으로 잠을 자면서 독립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심리적 이슈는 그 부분을 가지고 풀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 주거학교나 우리 성인 대상 하더라도 체험홈은 반드시 이 주거 사업을 하는데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산시도 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사회환경적 이슈. 과연 이 독립을 했을 때 충분한 서비스가 이 지역사회에 있을 것인가. 주 돌봄자분들이 과연 이제 자녀가 독립을 했을 때 부산시 지금 통계입니다.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1차적으로 부모님들께서는 집을 줘야죠. 두 번째가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직업 서비스 있죠? 그걸 줘야죠. 세 번째는 취업시켜줘야죠. 뭐예요? 생활비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적절한 활동을 필요해서. 부모님의 생각, 당사자는 어떨 거예요? 당사자는 보니까 집 주어야 합니다. 51%. 그리고 취업 필요해요.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부모님과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거 핵심은 뭐냐면 이 주거지원 사업은 우리가 직업에 관련된 것은 직업재활에서 한다고 보면 이 주거지원과 관련돼서는 이제 핵심적인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이 양산시가 우리 아까 보니까 장애인복지과 우리 김정장 원장님께서 이 연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국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지원 사업이 부족하다, 집수리 같은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했는데 청장년기에 자립생활 체험이나 주거생활 코치가 배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에 있어서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회 환경적으로 구성돼야 부모님들이 맡길 수 있죠. 독립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럴 때 집은 우리가 이제 이 상품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으면 양산시 얼마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일정의 해결 방법이 있을 테고, 두 번째 LH가 어쨌든 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배정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가를 하거나 전월세를 얻어서 나가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LH, 경남개발공사가 역할을 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열을 해본 겁니다. 양산시청이 어떤 고민을 하실지, 사회공헌을 할 만한 기업이 있어서 이 주택을 좀 마련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만약에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주택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걸 염두에 뒀을 때 민간과 공공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산시를 가거나 다른 데를 갔을 때 주택에 보니까 공공들은 다 한쪽에 있더라고요. 내가 살고 싶은 데 있지 않고 저기 산 밑에 있거나 지하철과 먼 데 있거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려면 살고 싶은 데 살아야 한다고 볼 때 이왕이면 복지관 가까운데
이왕이면 그런데 그렇다면 민간이 공급을 해야 한다. 그러면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민간 업자들 중에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적정 이익만 좀 보장해주고 그게 이제 장애인을 위해 쓰이는 거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만 조금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장기간 5년, 10년 정도 장기 계약을 하고 시가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펀딩을 받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조금 보장을 해주고 시장보다는 좀 저렴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한 10채 정도의 홈을 얻을 수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시장화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역사회가 이렇게 출연이 가능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주택 문제가 마련하는 게 고민이실 것 같고 이거를 잘 디자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 서비스 이거를 이제 양산시 입장에서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근데 우선 하셔야 할 게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야 아마 그 시 안에서 시의회에서 이 예산 배정에 대한 설득력을 법적 규정, 행정적 규정을 만든다는 면에서 부모님들께서 그 부분을 여기서 지금 내년 이제 또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김일건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은 거 보면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지원주택이나 별달장애인 자립 관련된 독립 관련된 사업에 예산 배정이 가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시범 사업을 서울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그냥 모든 자료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맡아서 운영하는 기관, 그 기관이 이제 필요할 텐데 이제 복지관도 할 수 있고 활동지원센터, 또 거주시설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자원이 가장 풍부한 기관이 맞는다고 했을 때 저희는 복지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다른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복지관은 낮에만 서비스하면 돼요. 근데 이 서비스 하려면 주말에도 해야 하고 저녁에도 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직원들 안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복지관이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고 보면 이 일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제가 사실 욕을 많이 먹죠. 필요하죠. 서비스가 있는 곳에 직원이 있는 곳이 나는 워라벨 하겠다고 주말에 쉬고 있고 발달장애는 외면돼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 복지관을 포함한 낙활동 이용기관 하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진짜 커뮤니티 케어를 하려고 하면 역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용원한테 3억 사업 사이 얼마 그렇게 들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지원 서비스 한번 개발해 보셔요. 세 번째가 이 경제적 이슈입니다. 이제 결국 부모님들이 자발을 하거나 어떤 형태를 하든지 이제 결국은 주택 비용의 문제가 있고, 근데 이 주택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가 독립됐을 때 가지는 주택 구입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경제적 이슈가 있어요. 자, 자립을 할 때 양산 장애복지관에서 우리 재단과 같이 만들어 놓은 그 연구집에 보니까 이게 좀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립 경험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반대, 가족 반대. 이게 아까 심리적 이슈죠. 나는 완벽한 부모로서 하고 싶은데 내 가족들이 반대할 때가 있죠. 근데 어쨌든 자립 시 필요한 것이 대답한 응답에 많은 경우가 집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많은 경우가 주택 문제하고 결국은 다 할 때 주거 지원을 통해서 이 경제적으로 독립해 살아갈 때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거냐, 얼마큼 할 거냐, 이 고민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부모님들께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발달장애 독립을 해서 이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고 부모님의 어떤 재산 소득과 상관없이 발달장애인 본인 당사자는 기초수급자가 된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와 비슷하게 저희가 서비스했던 경우 중에 기초수급을 포함해서 공적 이전 소득을 받는 3케이스를 제가 지금 나열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했던 케이스 중에 어떤 분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게 2019년 기준입니다. 장애연금, 기초연금 포함해서 받는 게 공적 이전 소득이 114만 원, 이분은 86만 원, 이분은 112만 원. 근데 여기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발달장애 당사자 집에 80, 90 가까이 된 노모가 같이 계시고
또 삼촌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계비급에 들어오는 것들의 상당 금액이 그 어머님의 병원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당사자는 국가에서 할당을 받으면 혼자 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분은 86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걸 받아서 저희 주변에 보조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원룸에 삽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많은 비용들 이렇게 연계된 후원거 가지고 저 혼자 사세요. 혼자 살 때 괜찮아요. 이분도 비슷해요. 오히려 저금하며 살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같이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당사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또 근로소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당사자가.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같이 살아야 하는 경우, 부모님 단독인 경우, 부모님 같이 부부께서 혼자 있는 발달장애 자녀를 데리고 산다고 할 때 부모님의 노후비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엮어서 보면 이 공적 이동성만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경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세대 분리가 되는 순간 뭡니까? 부모님이 그 돈을 쓸 수가 원래는 없죠. 지금 부모님들이 지난 우리 가족 지원해서 교육 사업 해달라고 하니까 그 변호사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첫 번째 부분이 이번에 친족 상도례 법 개정한다고 얘기 들으셨습니까? 원래 20세 넘어가는 자녀의 돈을 내가 함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불법이죠. 근데 친족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게 민법의 조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에게 할당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비도 가족들이 보호를 하고 있어 그걸 임의로 결정이 쓰잖아요. 근데 독립을 해서 세대주 분리가 되는 순간 내게 받던 우리 가족에게 받던 각종 복지 비용, 전화 감면, 가스비 감면, 자동차 면제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 노후가 충분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딸린 이 공적연금이 활용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더라고요. 독립을 다해서 1년 훈련시켰는데 그렇게 돼요? 멈추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이 고민을 하셔야 하고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고민할 게 아니라 국가가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부모님들한테 그런 고민을 하게 해줘?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국가 대신 하나의 사회 시민을 돌봤으면 그분들에 대해 적정한 노후 보장을 해주든지.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소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꺼려대고 마지막에는 아까 지팡이라고 했는데 자녀들의 공적 이전수를 가지고 부모님이 사셔야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좀 우리 발달장애 입장에서 서비스해보고 느꼈던 것이 당사자 권익 이슈인데요. 과연 이 주거 독립을 포함해서 지금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을 다 누가 합니까? 성인 당사자가 합니까? 부모님이 하십니까? 저는 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인이라면 성인으로 대우해달라고요. 근데 그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도 고민해야 하는데 여전히 국가에서 생각하는 발달장애인의 문제는 그 부모님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포커스가 있지 당사자가 갖고 있는 결정권의 자기결정을 확대하거나 그것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 수치는 똑같은 겁니다. 부산시 발달장애인 생태조사에서 이게 무슨 수치냐면 어떤 서비스를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해요? 라고 해서 답변을 합니다. 이게 부모님은 81%가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발달 당사자는 48%.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돈 누구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당사자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해볼래요? 아까 이제 용준 씨, 아까 입소했다는 분 있죠? 그 사례인데요. 이분,
사례 관리 결국 4월 10일 날 들어올 때 이분이 당시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임대보증금으로 8,500만 원 남은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고민하다가 20년 전에 이제 그 헤어지신 아버지가 갑자기 출연하셨고 또 이분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다 와서 그 통합사례 관리자가 이 8천만 원을 나눠가지고 엄마의 돈이니까 절반은 여동생이 가져갈 수 있죠. 상속분이니까. 근데 4천만 원을 누구한테 맡겼냐면 20년 동안 한 번도 왕래하지 않은 아버지한테 떨락 맡겼다. 제가 지금 이제 노력 중인데 그 돈은 다시 돌아와서 신탁에 맡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기초수급에 영향이 안 미쳐요. 그 돈을 가져와야 1년 뒤에 독립할 때 전세 보증금을 쓰죠. 이런 이슈가 있어요. 동의가 없으면 당사자가 발달장애인이 일어나 동의 없으면 이 동의를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족 후견을 할 수 있고 그걸 공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무연교인 경우나 이런 경우 부모 사후에 있을 때는 반드시 공공 후견이 필요하고 서비스 이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주는 가칭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역사회 거주 서비스 심의위원회처럼 우리가 그 장기요양 서비스 받으려면 인정 등판이라고 받아요. 또 활동 지원 받으려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요. 이런 것처럼 공공이 결정을 해서 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공공화해야 한다. 저의 그냥 생각인데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족 책임이 아니라 국가 책임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중에 저는 부모님들이 내가 있는 이 부담이 정말 국가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호소하실 텐데 당연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당사자 중심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부모님의 필요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권한이, 관사의 권익이 가장 옹호되는 방식으로 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당연히 해야죠. 20세 넘었는데 시민인데 왜 여전히 가족이나 부모한테 할당을 해놓고 그것을 여전히 내가 책임지는데 조금 보조금 줄 테니까 그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되냐고. 약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20세까지 키웠는데 놓고도 얼마든지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죠.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지원주택 같은 서비스가 확대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죽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부모님 생각하는 게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부모님 나는 이제 내가 자녀를 독립시켰다 할 때 이 주어를 뭘로 볼 건가. 저는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뭘 요구할까?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당사자가 원하는 게 뭘까? 했는데 딱 한 가지. 당사자 입장에,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혼자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혼자 살고 싶은지. 비장애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간섭을 받고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아동 패러다임, 내가 교육시켜야 한다, 훈련시켜야 한다, 이런 보호 패러다임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서 이미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저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할 때 저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 직접 독립취업을 했던 분들한테 이렇게 FGI를 통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당사자들은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내가 끼고 살고 내가 부모 역할 잘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 저 자녀를 저렇게 어려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는 놀라운 완벽한 부모다. 이런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자녀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룹홈보다 좋아요. 그룹홈은 너무 간섭이 많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늘 영화 가요? 같이 가요. 오늘 볼링장 가요? 같이 가요. 안 가고 싶은 것도 자유인데. 작년에 부산에 강의를 갔더니 가기 전에 새벽에 어떤 친구가 이용하는 이용인이 저는 빨리 신혼집에 아닌 일반집으로 집 사서 엄마 동생 씻고 아무도 없이 저만 혼자 살고 싶어요. 어제 뉴스 나왔죠? KBS에서 이제 MBC에서 지금 향의 집이라고 서울시가 안 틀어드립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설 중에 하나 향유의 집이라는 그 거주시설이 4월 30일로 폐쇄가 됩니다. 그분들의 독립하고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 5분 정도로 방송이 됐던 내용인데 그 인도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번 이미 독립을 하셨던 분들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시설거주인의 중증장애 포함해서 602명을 통해 2017년에 인권위 조사를 해봤더니 42%가 독립을 원하고 즉시 원하는 사람들도 20% 가까이 된다. 왜 그럴까? 이분이 이제 그 향유의 집에서 독립하셔서 나오신 분이에요. 내변변 장애가 지적장애 같이 갖고 계신 분인데 여기 이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적인 게 이래요. 탈락하셨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러니까 참 자유를 얻었다. 죽어도 여기 살고 싶다. 이 지원주택을 왜 하냐고요? 복지관 실적을 위해서요? 아니라고. 뭐 양산시의 어떤 사업의 변화? 그게 아니라 당사자가 갖고 있는 진짜 원하는 거. 그거 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것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국가 책임입니다. 이걸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야 한다고 보고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도전을 갖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나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진짜 뭘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이것을 좀 본격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의 말씀을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